고려 성종 이야기. 981년 경종이 사망하고 사촌 동생인 왕치가 즉위합니다. 이것이 성종이죠. 성종의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할아버지는 태조 왕건이고 성종의 아버지 왕치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의 아들 왕욱입니다. 그리고 왕치, 성종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경종이 사촌 동생이었던 왕치에게 갑자기 왕위를 물려줬을까? 그 즉위 이유를 살펴보면요. 경종이 사망할 당시에 아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종은 사촌 동생인 왕치에게 먼저 왕위를 물려준 것이죠. 그렇게 즉위한 성종은 유학자 최승로라는 사람이 올린 시무 28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고려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시무 28조의 내용 간단하게 3개만 적어드렸는데요. 이 3개의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표시해놨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의거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개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추가 사항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유학자 최승로는 5조 정적평을 통해서 태조 왕건은 칭찬하고 공포정치를 했던 광종은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의거하여 고려의 통치체제를 정비한 그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유교에 의해서 교육하고 관리들을 뽑고 통치 제도도 정비한 것이죠. 중앙통치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성육부제를 시행했죠. 이 이성육부제는요, 중국 당과 중국 송왕조가 채택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으나 단 이 이성육부에 해당하는 각 부서의 이름은 고려만의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중국식 이름이 아니라 고려만의 이름으로 바꿔 사용했죠. 다음으로 지방통치제도는 12목을 설치했습니다. 12목이란 지방의 주요 거점에 설치한 지방행정구역인데요. 12개를 설치해서 이 12개의 목에 각 지방관을 파견해서 이 지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향직, 지방의 관리의 직책을 개편합니다. 기존에 있는 향직에서 호창, 사병, 사창 등으로 개편을 했죠. 다음으로 교육제도입니다.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들을 설치했습니다. 중앙, 수도에는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향교라는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12목에 각 지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지방 유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죠. 다음으로 문신월가법을 시행했는데요. 문신월가법이란 문신들에게 매월 유교적인 시와 부를 지어서 중앙에 바치게 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시행한 이유는요. 원래 문신들, 즉 유교를 배워서 관리가 된 사람들을 문신이라고 하는데 이 문신들은 유학자로서 유교적인 시와 부를 지어서 이 유교 사상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주요된 활동인데 이 문신들이 유학자로서의 활동만 할 수는 없겠죠. 공무원이니까 나라의 관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로서 해야 할 유교적인 시와 유교적인 부를 지어서 유교 사상을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문신월가법이라고 해서 바쁘긴 하겠지만 너네들이 매달, 매월 이 시와 부를 지어서 그 유학적인 거, 유교적인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매달 적어서 숙제처럼, 과제처럼 내라! 라고 한 게 문신월가법입니다. 다음으로 예제입니다. 예제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지켜야 되는 예식,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한 것인데요. 원구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구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정리한 거고 다음으로 적전의, 신농, 후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농사신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식을 정비했고 마지막으로 불교를 견제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 등과 같은 불교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나라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 불교 행사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불교를 견제해야만 이 유교가, 유학이 크게 성행하고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성종 시기에 실시했던 사회 안정책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죠. 의창을 설치합니다. 의창이란 태조 왕건 때 설치한 흑창을 더욱 확대 시행한 것인데요. 흑창 때 했던 것처럼 나라에서 곡식을 대여해주고 빌려주면 추수 이후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9년에 설치해서 지방 곳곳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상평창입니다. 상평창은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했습니다. 이 상평창의 목적은 물가 조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딸기로 봅시다. 딸기가 엄청 잘 돼가지고 딸기가 많이 생산이 됐어요. 시장에 딸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가게를 가도 딸기를 살 수 있고 이 가게를 가도 딸기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딸기를 파는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서 사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상평창에서는 이 많이 나온 딸기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너무 딸기가 낮으면 딸기를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팔아도 손해네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이 상평창에서 대량으로 딸기를 구매해서 시장에 딸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게 해서 가격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나중에는 딸기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물가가 높아지게 돼요. 딸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딸기가 시장에 많이 안 나왔네?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살게. 내가 더 돈을 많이 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가가,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이때 상평창이 나서서 저장해놨던 딸기를 시장에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딸기 양이 많으니까 저쪽 가게에 가서도 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딸기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면제법을 시행합니다. 면자가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뜻이고 제자가 자연재해의 제자입니다. 즉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농사가 망했거나 농사에 손해가 컸을 때 이때 국가가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줌으로써 백성들을 보살피고자 했다라는 거고요. 고리대를 제한합니다. 고리대라는 것은 높을 이자 할 때 이자, 대출, 빌려줄다 할 때 대자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그 이자들이 원금을 넘지 않도록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 이거 한 달에 이자 100원씩 내놔 라고 한 거죠. 제가 10,000원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100원씩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게 이자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렸는데 친구가 야, 너 일주일에 1,000원씩 이자 내. 너 10,000원 갚을 때까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10주 이 10,000원을 못 갚아. 그러면은 이자만 해도 이미 10,000원이 되는 거죠. 10주 동안 1,000원씩 매주 줬으니까 이자로. 그러면 아니 뭐야 이게 내가 이자 안 내고 그냥 원금 갚았으면 되는데 이거 이자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고리대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데 이자가 너무 커버리면 사람들이 갚지도 못하고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제한한 겁니다. 이 이자를 빌린 원금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 거죠.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고리대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경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종 시기에 일어난 거란 부족, 요 나라가 고려를 침입한 사건입니다. 거란의 고려 1차 침입 사건인데요. 북방민족, 한반도 기준으로 북쪽에 거란이라는 부족이 살았습니다. 이 거란이라는 부족은 나중에 요라는 나라를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거란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북방민족의 거란이 세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고려에 중국 송과의 외교를 끊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고려는 중국과 계속 교류를 했었고 외교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화들, 물품들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란의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명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입합니다. 이것이 거란의 고려 1차 침입입니다. 안용진까지 거란 군대가 침입을 하는데요. 이때 고려는 서희라는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때 서희는 993년에 거란 소손령과
외교 담판을 벌이죠. 외교 담판에서 거란의 소손영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려는 통일신라를 계승한 나라니 통일신라의 영토를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바로 북쪽에 우리가 있는데 왜 중국 송과 외교를 하냐? 그들과의 외교를 끊으라. 그리고 우리 거란과 외교하라. 이에 고려 서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소. 따라서 우리 고려가 옛 고구려 영토를 차지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오. 알겠소. 그리고 거란족이 요구한 중국 송과의 외교를 끊어라.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겠소. 마지막으로 거란과 외교하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거란보다 우리 고려와 맞닿고 있는 곳은 여진족이요. 여진족이 거란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거란과 외교하겠소. 만약 강동 6주가 고려의 영토라면 거란과 어찌 외교하지 않겠소. 이렇게 서희가 주장을 합니다. 이 서희의 주장을 들은 거란의 소손영이 강동 6주를 고려에게 넘기겠다라고 결정했고, 이에 고려 서희는 중국 송과의 외교를 끊고 거란과 외교할 것을 약속했죠. 이 약속을 받은 거란의 소손영은 군대를 철수했고 이것으로 1차 침입이 종료됩니다. 이로써 고려는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었죠. 그러나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송과 계속 외교를 했고 거란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죠. 어쨌든 서희의 활약으로 거란의 1차 침입은 종료됐습니다. 이 침입 이후 성종시기에 군제, 군사 제도를 정비하는데요. 개성부를 설치하고 10도를 설치하고 지방 12목을 12군으로 잠시 개편합니다. 화폐 정책도 시행하는데요. 화폐에 건원중보라는 철로 만든 동전을 발행하고 강제로 유통합니다. 이러한 정책 이후에 997년 성종은 사망하였고 성종의 조카인 왕송을 왕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로써 왕송은 왕에 즉위했고 이것이 목종입니다. 성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목종의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